이게 AI가 쓴 글일까요? 사람이 쓴 글일까요? 맞춰보라라고 시켰는데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글 잘 쓰는 사람이랑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상품 소개 문구를 하이퍼클러버를 써보게 했어요.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미 서비스 반영이 돼 있고요.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어요. 내가 못 가졌던 능력을 나도 갖게끔 해줄 수 있는 거로서는 AI가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제일 쉽게 아시는 거는 우리가 한 이제 벌써 한 4, 5년 됐죠. 이 이세돌을 부쉈던 알파고 뭐 버전 여러 개 나왔고 알파 스타인가요? 알파 네, 스타 알파 맞나요? 스타 있고. 알파 스타가 스타크래프트 네, 맞습니다. 사람 이겼죠. 네. 그다음에 알파 폴드인가요? 네. 또 그 뭐 단백질. 단백질 네. 분석하는 네. 그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 알파고는 어떤 원리인지 좀 강화학습은 내가 무슨 일을 했을 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를 보고 그 기보를 적어요. 그리고 내가 실수했으면은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잘했으면 앞으로 좀 더 그렇게 해볼까? 그걸 이제 도서관에 책을 하나씩 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쌓아가면서 계속 배워가는 게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인데 알파고, 제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를 무한히 스스로 그러니까 도서관이 비었는데 내가 혼자 기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계속. 채워나가는군요. 제가. 그래서 꽉 찬 거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학습하고 나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원래 기존의 알파고 원래 거는 이제 사람의 그 기풍 몇 가지에 대해서 이게 집중해서 배웠다 그러면은 이제 이 알파고 제로는 그거 없이 그냥 뭐 저 섬나라 어디서 했던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스타일을 다 배운 거죠. 이기기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해서 자기와 내 자신의 분신들과 계속 싸우면서 그 기보를 무한히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겨서 제로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왜냐면 사람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알파 폴드 같은 애들은 그러면 알파폴드는 그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예측하는 문제입니다. 자연과학 분야, 특히 생물학 분야에서 굉장히 어려운 난제로 알려져 있었고요. 제가 박사학위를 하던 시절에 또 지인들이 그쪽 관련된 전공을 좀 하고 있었고 이게 자체가 워낙 어려운 문제라서 약간 요거를 깨면 바둑이 약간 그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I가 과연 사람 바둑 이길 수 있을까 느낌처럼 자연과학에서는 3차원 단백질 구조를 예측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것만 정말 하면 다할수 있다.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얼마만큼 풀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어려운 문제이면서도 왜냐하면 그게 되면은 뭐 약 같은 거 만드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니까요. 어려운 문제였는데 소위 말하는 AI, 뭐 딥러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쌓여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예측하는 것들 관련된 것 학습을 시켰더니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예전에 뭐 사람들이 열심히 했던 방법들을 쓰면 한 70점 정도 나왔나? 그랬다고 해요. 지금 이번에 알파폴드2가 90점을 넘겨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결과를 가져왔죠. 그런 강화학습 쪽에서는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나중에 어떤 문제를 더 풀 수 있는 거예요? 강학습은 좀 특이한 셋업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의 룰이 정해져 있을 때 가능한 수들을 모두 탐색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정해진 룰이 있고 우리가 그 계획을 정의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예. 미래를 다 보고 와서 그게 고르는 거예요. 알파하고 제로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알파9가 가능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19 곱하기 19짜리 이렇게 격자가 딱 놓여 있는데 그 돌을 놓을 때마다 얘가 얼마나 잘 됐는지를 어느 정도 숫자로 계산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순서대로 딱딱 놓고 누가 어디에 놨는지가 다 관찰이 됩니다. 그럼 남은 수가 계산이 되죠. 문제는 과거에는 안 됐던 이유가 체스도 그렇지만 경우 수가 너무 많아요. 경우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만든 게 사실은 알파고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탐색해야 될, 찾아봐야 될 정답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확실히 계산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그거를 강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계산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알파스타 같은 경우는 알파고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바둑판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어쨌든 뭐 이렇게 음영 지역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한 조건도 굉장히 많고 유닛이라는 게 있잖아요. 탱크도 만들어야 되고 뭐 마린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만들어야 되는 종류가 많다 보니까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케이스인데 그 또한 어쨌든 게임 월드 내니까 어느 정도 성능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실세계로 넘어오면 게임은 게임의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세계는 룰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실세계 어딘가에 있는데 내가 현재 위치에 있는 이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냥 확률적으로 한 요 정도면 70점짜리 행동은 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더 드리자면은 이게 아까 수가 굉장히 많은데 강화학습에서 좀 됐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강화학습에서는 사실 심층 강화학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된 건데 심층이 이게 딥뉴럴 네트워크, 딥뉴럴 네트워크가 잘하는 게 내가 보지 않았던 것도 대충 과거에 내가 봤던 거랑 유사하면은 그럴 거라고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개념화하고 일반화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데 이 시스템 그걸 굉장히 잘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걸 외워야 되니까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아, 내가 옛날에 봤던 것 같아. 그럼 이거 대충 70점짜리 같아. 이런 걸 할 수 있고 그거 가장 잘할 만한 게 일기예보예요. 하늘을 보고 레이더 영상을 봤더니 비가 올 것 같아. 그런 건데 최근에 딥마이너 발표를 새로 했죠. 일기예보가 되더라. 그 30분 동안에 뭐 일기예보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그걸 초단기 예측이 되게 어려운데 AI는 그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봤더니 내가 옛날에 봤던 거랑 비슷한 패턴이더라. 야, 별로 안 어려워. 굉장히 경험 많은 사람인 건데. 네. 그래서 보통 통찰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지금은 AI가 제일 잘할 수 있다. 와, 벌써 한 2, 3년 사이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군요. 그 전까지는 예, 말로만 했는데 지금 예, 실증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 중이에요. 지금 강화 학습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느낌은 대충 알겠습니다. 정확히는 다 모르셨겠지만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 어떤 느낌이다라는 건 알겠는데 요 알파 시리즈가 하고 있는 이 강화 학습이랑 지금 이 하이퍼클로버가 하고 있는 거랑은 조금 이렇게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딥마인드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소위 말하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일반화된 인공지능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딥마인드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AI로 풀 수 있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알파폴드는 아마 아래를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런 형태로 약간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네이버가 어쨌든 플랫폼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에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분들도 있고 그리고 중소상공인 분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해 드렸을 때 이분들의 경쟁력이 더 좋아질 것인가, 일종의 툴이죠. 그런 툴을 정말 강력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연구, 원천 기술부터 시작해가지고 응용 연구까지 쭈르륵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도구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엔진이나 솔루션, 프로그램, AI를 활용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어요. 하이퍼클로바도 그 연장선 상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플랫폼 구성원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 어떤 능력, 어떤 기능들을 제공할 것인가 관점에서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과 목적성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은 진짜 어려운 문제. 근데 그게 실제 삶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고 임팩트 있는 쪽에 좀 더 많이 방점이 가 있고 그걸 달성함으로써 열어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약간 이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에 가깝고 저희는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실용적인, 훨씬 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가치를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예술적인 뭐 예술성이 강조된 영화를 만드는 게 딥마인드라면 저희는 오징어 게임을 만드는 거예요. 확 이해됐습니다. 네. 네. 오늘 보여드린 이 드라마 인물 생성이나 뭐 사투리 변환 이 두 가지 작업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문서가 있으면 어떤 문서든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서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문서화할 수 있는 것이라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두 사람의 대화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서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 다음에 제가 등장인물 1 콜론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을 만들어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답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슬프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인데 라고 이제 나오게 되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 그럼 안 됐다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자기소개서 같은 걸 만들어 준다거나 여러 가지가 가능하고요. 저희가 글로써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가능한데 아직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완성하는 모델은 문서를 완성하는 것만을 학습했는데 문서를 완성할 수 있다는 능력이 갖고 있는 능력이란 건 사실 저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문서라는 게 번역도 있고 시를 쓰는 것도 있고 어떤 걸 뭐 요약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 문구를 만든다거나 그래서 사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다만 문서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AI를 개발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그리고 그 성능도 기존에 1년, 2년 걸리던 것들이 1, 2주 안에 지금 가능한 것들을 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걸 플랫폼으로서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하면은 한국에 더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요 시연을 보셨을 텐데 하이퍼클로바를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대학생들 레포트 쓰시고
이제 앞으로는 숙지하실 때 되게 쉬우실 것 같고요. 이게 예전에 창작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하이퍼클로바가 해주는 것 같은데 AI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이제 우리 인간은 다 예술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나머지는 AI가 다 할 거야. 뭐 지금 직업 다 없어지고 예술가만 남을 걸이라고 했는데 하이퍼클로바 보니까 정반대인 것 같다는 또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만약에 글 쓸 뿐만 아니라 글로 아까 뭐 그림도 그릴 수 있다. 뭐 그다음 음악도 만드는 것도 나오는 네. 것 같고 미술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이 인간이랑 이 AI의 작품을 구분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겁니까? 특정 분야에서는 진짜 그 정도 수준까지 간 것들도 몇 가지가 있고요. 특히 영어 GPT-3 논문에서도 좀 나왔고 최근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 그리고 저희가 하이퍼클로버도 마찬가지인데 글 쓰는 능력 그 자체는 어지간한 글 잘 쓰는 사람이랑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연구 사례가 있냐면 사람들에게 피험자들이죠. AI가 쓴 글 보여줍니다. 200단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람이 쓴 글을 보여줍니다. 어떤 게 AI가 쓴 글일까요? 혹은 이게 AI가 쓴 글일까요? 사람이 쓴 글일까요? 맞춰보라라고 시켰는데 이 실험을 GPT-3 연구에도 있고 그 이후에 나온 다른 연구에도 있는데 거의 결과가 동일합니다. 정확도가 50%가 나옵니다. 맞추는 사람들이요? 예,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든 평균을 내보니까 50%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 거예요. 구분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떨 때는 정확도가 40%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40%더 많이 틀리느냐? 사람들이 편견이 있습니다. AI가 썼으니까 당연히 문법 좀 틀리겠지? 어색하겠지? 라는 편견을 갖고 예측을 하면 AI가 글을 너무 잘 쓰니까는 그걸로 예측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글 자체는 되게 잘 쓰는데 이건 문법적인 관점이나 어떤 유려함 그런 관점이고 안에 내용을 찬찬히 뜯어다 보면 팩트가 아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녹여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어쨌든 글 자체에 쓰는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고요. 하지만 모든 글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잘 쓰느냐 물으면 또 그렇지는 않고 잘 되는 건 되게 잘 되고 안 되는 건 또 여전히 좀 남아있고 이거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잘 되는 사람 얼굴 이미지는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좀 다양한 사물 이미지들을 만들라 그러면 여전히 딱 봐도 이게 너무 이상한데 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은 굉장히 사람 수준 그 이상이 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건 아직 갈 길이 요원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AI가 만든 것, 사람이 만든 것 구분하기 점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좀 더 지나면 그거를 구분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찰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성능이 아직 충분치 않고 그래서 보조적인 도구로서 기능할 거고요. 근데 그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모두가 새끼 작가를 데리고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지금 보시면 되게 편하게 워드 프로세서 쓰시면 워드 프로세서 전에는 손글씨 능력이 굉장히 중요. 그 세대신지는 모르겠어요. 펜글씨, 그 판서만 잘해도 공무원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글을 잘 쓴다고 지금 취직되는 데가 있을 텐데 그건 아닐 거고. 그럼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아니라 뭔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고등된 직업으로 진화할 거고. 인류는 그렇게 왔잖아요. 옛날에는 밭을 잘 갈았어야 되고.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니까. 예전에는 뭐 생각해보면 PC만 잘 써도 혹은 워드 프로세서만 잘 써도 검색만 잘해도 PPT만 잘해도 약간 이랬었는데 커말 자격증. 예, 그렇죠. 뭐 인터넷 검색사 이런 것도 있었죠. 정보 검색사. 근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일반적인 사람들의 도구가 되면 그 다음 능력, 그 다음 역량, 그 다음 역량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밸류를, 가치를 어떻게 더 만들어낼 수 있는가. 예.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뭔가 뭐 정의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뒤로 밀어두고 인간이 창의적이다, 창의성이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없던 걸 만들어내는 느낌이잖아요. 그 AI한테 창의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네요. 저희가 최근에 했던 것 중에 상품 문구, 그러니까 소개 문구를 하이퍼클로버를 써보게 했어요. 상품 소개가 어떤 물건을 팔 때 네네네. 소개 문구를요. 네, 그걸 잘 쓰시는 분은 다 잘 팔 거잖아요. 카피라이터 뭐 그쵸, 이런 그쵸. 거. 네. 그래서 상품명 되게 뭐 검색이 잘 걸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뭐 신규, 뭐 빠른, 뭐 배송, 뭐 이렇게 하고. 그 예전에 언론사 같은 경우는 네. 충격. 뭐 그런 거. 단독. 그래서 그걸 바꿔보라고 했더니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너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지금 이미 서비스에 반영이 돼 있고요. 네이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모두가 갖게 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 능력 가지신 분한테는 좀 죄송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못 가진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모두가 갖게 됐을 때 아마 더 세상이 좀 더 공평해지려나요? 그런 걸 AI로 아마 갖게 될 거고 그러니까 내가 못 가졌던 능력을 나도 갖게끔 해줄 수 있는 거로서는 AI가 좋은 수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쇼핑 기획전이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벤트는 제목을 잘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이퍼클로버를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쭉 뽑아봤는데
그러면 원래는 사람들이 했던 거니까 이것도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시키냐면 상품마다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요. 해시태그가 달려 있어서 뭐그 외투 같은 거면 뭐 간절기 아우터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해시태그를 주면 거기에 적합한 왠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클릭할 만한 제목을 뽑아주게 하는 걸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과거에 했던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다 시켰고 하이퍼클로버 같은 경우는 예시 몇 개 보여주고 만들어 보라고 시켰는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하이퍼클로버가 기획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투표를 많이 해요.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투표를 많이 하는데 정량적으로 수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만큼 잘 맞췄냐를 측정하는 평가 지표가 있는데 그 평가 지표는 어떤 식이냐면 정답이랑 얼마만큼 많은 표현이 겹치느냐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뭐 적당히 합리적일 수 있죠. 그러면은 정답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기획자들이 이렇게 실제로 달았던 제목이에요. 네, 그게 정답이라 간주를 하는 거죠. 해당 상품에 대해서. 그럼 학습을 시켰으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해시태그, 상품과 해시태그를 줬을 때 이렇게 제목을 만들 거잖아요. 그거랑 그다음에 이제 정답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만큼 단어가 비슷한가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존 평가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면 기존 모델이 점수가 더 높아요. 하이퍼클로버보다. 그러겠죠. 예. 그쪽에서 학습을 했으니까. 예. 그런데 만족도는 이쪽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왜 높냐? 표현이 겹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 표현이 덜 겹치는데도 점수가 더 높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가지고 창의적이네요. 창의적으로 제목을 뽑아낸 거예요. 그걸 다시 설명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네. 도서관에 놓고 네. 공부를 했잖아요.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옆에 과외선생님이 붙어갖고 그러네요. 이거는 아니다, 이게 쪽집게로 해준 거죠. 네. 그럼 누가 더 잘할까? 저희는 쪽집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아니군요. 네, 쪽집게는 청출어를 하면 안 되죠. 여기는 책을 자율학습을 엄청 많이 혼자 그냥 책 주입식으로 책 다 읽고 또 그냥 하는 봤더니 거군요. 아 이런 얘기면 이 정도는 나와줘야겠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창의성을 대변하는 가장 좋은 예 중에 네. 숫자로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듣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신나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금 요 기본에 대해서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AI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인공지능 뭐 모르면 안 된다, 회사에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 다들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린 IT 회사가 아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뭔가는 해야 될 것 같다. 어떤 조언을 주시겠어요? 보통 많이 실수하는 게 인공지능을 해야 되니까 우리 회사도 음성인식을 만들어 볼까? 그죠? 번역기를 만들어 볼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저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 회사가 그거를 상품으로 엄청 비싸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율 경쟁 시장에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지 마시고 내 회사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문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 비유라면은 우리 도서관을 어떤 책으로 채울 건가? 그리고 그 책을 다 채우고 나면은 이제 일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가둬둘 것인가. 근데 그 도서관에 가둬두고 놓으면은 이제 그 사람이 업력이 대단한 사람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업력이 대단한 사람한테는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가 아마 정의할 문제일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를 200년 동안 운영했다. 그럼 뭐를 할 건가?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 AI가 그걸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될 사람은 네이버가 만들어 주실 테니까 이 얘를 뭘 공부시켜갖고 얘를 어떻게 써먹을까 요거를 네. 고민하시라는 말씀이시죠? 네,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가 뭐고, 그럼 그러려면 어떠한 원석이 필요한지 그걸 두 개 하면 중간은 이제 저희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데이터 관련해가지고 데이터가 회사에 굉장히 많대요. 많습니다. 근데 각 직원들의 PC에 엑셀로 다 저장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 모여 있고 어디에 무슨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지가 명확하게 체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단 사전 작업 같은 게 될 거고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다음부터 이제 데이터 계속 쌓여갈 거니까 그것부터가 출발이 되겠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회사에서 요거 데이터를 모아서 사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분, 어떤 분이 그걸 하실 수 있나요? 누굴 채용하면 되고 뭘 준비하면 그 사람으로 채용될 사실 수 그게 있으니까. 기존에 저희가 잘 알고 빅데이터라는 거고요. 빅데이터 작업을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거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데이터를 편집할 거예요. 편집하면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필요 없지 하고 이렇게 클렌징을 한다고 하는데 클렌징을 하고 나면은 사실 AI는 시간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날린 데이터들 선에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그 패턴을 날리면은 그 패턴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다리가 될 수 있는 것도 날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안 날리시는 게 좋고 최대한 섣부르게 뭐를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기초가 중요하고 데이터를 잘 모아놓는 거.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성공 사례만 데이터로 남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실패 사례도 남겨져 있어야 학습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성공 사례만 있으면 건수가 작아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AI가 한계에 봉착하게 되고요. 실패 사례까지 포함해서 데이터를 다 구축을 해놔야 정말 가치 있는 혹은 굉장히 역량이 좋은 뛰어난 A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 전문가 구인 공고 내면 되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이제 사실 업의 본질에 충실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AI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AI가 핫하니까 일단 해보자 라고 하면 보통은 쉽지 않죠. 만들고 나서 쏘앗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간장 공장인데 네. 우리도 AI 스피커를 만들어 볼까요? 간장인데 AI가 말을 해줘요. 이런 식으로 결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자신의 업력에 맞는 어떤 걸 해야 될지 일단 한번 또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전혀 우리는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단 빅데이터 전문가를 최영국 걸 내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흥미를 돋았으니까 흥미 돋아진 김에 조금 어려운 얘기를 잠깐 그 개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정리부터 하려고 하면 항상 다 거기서 포기하시잖아요. 지금 약간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라고 좀 준비가 되셨을 것 같아서 기사에서 제일 많이 보는 단어가 딥러닝, 머신러닝. 근데 저는 그 두 개가 똑같은 건 줄 알았더니 두 개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딥러닝이랑 머신러닝은 뭐가 다른 거예요? 일단 머신러닝부터 먼저 네. 가겠습니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로부터 어떤 기계 혹은 모델이 데이터를 막 주면 그 데이터 안에 녹아있는 패턴들을 스스로 학습을 하게 하는 기술. 데이터들을 쫙 주면 그 안에 녹아있는 지식일 수도 있고 패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기술 혹은 알고리즘 총체를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머신이 학습을 하는 거죠. 뭘로? 데이터로. 방점은 데이터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머신러닝이라 하질 않고요. 그럼 딥러닝은 도대체 뭐냐?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뭘로 학습을 하느냐? 여러 가지 모델들을 쓸 수 있어요. 머신러닝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층이 깊은 인공신경망, 소위 말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습하는 머신러닝 방법론들을 통칭 딥러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층이 깊은이라고 말씀드렸죠? 딥은 거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고 얘기할 때는 머신러닝이다라고 얘기하면은 틀리진 않겠네요. 그건 통칭이니까. 네, 데이터 쓰면 다 머신러닝. 데이터로 뭐 했다, 그럼 다 머신러닝. 요즘 보고 계신 것 대부분 다 딥러닝이라고 봐도 되고요. 그래요? 딥러닝이 아닌 머신러닝은 이제 많이 안 쓰이는 추세가 되니까. 딥러닝은 뭐냐고 얘기하시면은 그러니까 딥하다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한 번씩 이렇게 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는 뷰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몇 번 하냐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떤 각도에서 몇 번씩 꼴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고, 이걸 만약에 90층 정도 쌓으면은 90명의 전문가가 한 번씩 이건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이렇게 분류해야지를 90번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걸 한 번 한 거랑 90번 한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꼰다는 건 어떻게 꼰? 꽃에 사진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 꽃잎의 개수가 몇 개다, 아니면 색깔이 뭐다, 분류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분류한 다음에 그럼 사실은 뭐 꽃잎의 개수랑 요거랑 짬뽕을 했을 때는 이렇게 분류해야지, 다시 분류를 하고 또 분류하다 보면은 이거는 꽃이고 이거는 토끼고 뭐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양한 각도로 제조업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각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과장된 케이스로 설명을 드리면 이미 사진 한 장이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 모델 안에는 대각선만 열심히 보는 애가 있어요. 그럼 대각선이 어디에 몇 개쯤 나오는지 보겠죠? 반대쪽 대각선. 수평선인데 가운데 수평선인지 위에 수평선인지 아래 수평선인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패턴들을 쭉 이렇게 층을 쌓아감에 따라 그런 패턴들이 처음에는 뭐 이런 대각선, 이쪽 대각선, 수평선이 좀 더 올라가면 좀 더 모양에 가까운 이런 패턴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저장이 될 거예요. 저장 혹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취합해 보니 제일 위에서는 요 정도 패턴이 있으니까 얘는 해바라기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이 하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낮은 층으로도 할 수 있어요. 사실 뭐 대각선이 5개면은 뭐 해바라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일반화된 오류를 많이 범하기 쉽고, 근데 그렇지 않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정도의 조합이 같이 있어야만 해바라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딥러닝이 아닌데 쓰이는 뭐 예 한 가지 정도만 보시면은 그 수치 데이터 같은 경우 뭐 일단 표에 들어가 있는 뭐 특정 사람이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은 예를 들면 성적표 같은 경우도 뭐 과목 뭐 이런
태블러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XGBoost라고 하는 그 트리처럼 그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이런 트리 계열의 모델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나무처럼 생겼어요. 정말 나무처럼 생겼는데 제일 이렇게 제일 위에 어떤 조건이 있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다음 조건 분기를 해가지고 다음 조건 체크하고 그 다음 조건 체크하면서 계속 분기를 해가는,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혹은 이게 패턴을 이렇게 학습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런 계열들 다 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XGBoost라는 애가 있습니다.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요. 그런 애들을 쓰면 성능이 또 굉장히 잘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데이터가 충분히 많지 않을 때는 데이터가 엄청 많으면 정말 그 딥러닝이 되게 잘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적을 때는 좀 딥러닝이 사실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워낙 모델이 일반적으로 크기도 하고 계산량을 많이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데이터가 적을 때 특히 이런 표 형태의 데이터는 뭐 XGBoost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하고요. 딥러닝이 나오기 정확하게는 딥러닝 흥하기 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떴다가 쭉 가라앉았다가 2000년대 초반에 다시 뜨기 시작했으니까 초중반에. 그전에는 뭐 SVM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 그런 모델들도 꽤 성능이 잘 나왔고요. 근데 그럼 갑자기 딥러닝이 왜 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마다 디바이스 손에 다 디바이스가 가지고 그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엄청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딥러닝은 사실 그냥 가장 원초적으로 보면은 행렬을 곱하기거든요. 행렬 곱하기. 이거를 정말 잘하는 게 GPU입니다. CPU보다 GPU가 훨씬 잘하거든요. 근데 GPU 굉장히 기술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 딥러닝이 다른 머신러닝 방법들에 비해서 좀 비슷한 문제에 학습한 문제랑 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됩니다.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딥러닝이 많이 핫해졌고 그리고 성능 자체도 정확도라든가 이런 성능 자체도 다른 모델들에 비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확 뜨게 되었죠.